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도 끝내는 날이죠. 네,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첫 시간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언제 적용되는가, 적용범위. 자, 두 번째는 최단 존속기간 보장. 자, 세 번째는 대항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선 변제권. 다섯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 여섯 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여섯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렇게 여섯 개.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적용 범위. 저희 교재는 어디부터 나와 있냐면 366페이지부터입니다. 366페이지. 시험 문제는 여기 보면 한 문제 더해서 한 5문제 정도 비중이 있어요.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요. 제일 마지막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민법 시간에 요거 배우시는데 민법 시간에 열심히 배우세요. 이것도. 우리 중개 실무에도 나오고 민법도 나오고. 적용 범위에서는 요건 세입자들 갖다가 보호해 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쓸 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보호된다 이렇게 돼요. 문제되는 건 뭐냐면 고시원처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그랬을 때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시원에 주민을 옮겨놨다고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일 때는 적용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시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표정이 왜 모르는 표정을. 그다음에 고시원 산다고 다 보호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입신고했다고 다 보호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살라고 했을 때는 적용이 없다고. 자,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받을까요? 법인.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인은 주거생활이 없어요. 법인 자체는. 그래서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인데 보호해주는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LH공사가 대표적이에요. LH공사가 세를 얻어서 임차인이 되는데 실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소년, 소녀 가장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실제 들어가 살아요. 주민등록 해놓고. 그러면 LH공사가 그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돈을 보증금으로 넣어놓게 돼요. 근데 그거 떼이면 안 되잖아요. 자금이 고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항력 같은 거 인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H공사가 임차인인데 법인이잖아요, LH공사가. 근데 거기 진짜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 해놓고 그러면 대항력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교재에서는요, 366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 가로 2번,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요. 인적 범위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원칙 뭐 나와 있고 예외를 본 거예요, 지금. 반가로 2번에 예외라고 돼 있죠? 굉장히 퉁명스럽네요, 얼굴들이. 그 예외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방송국에 가면 있잖아요. 이런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 옛날에 황수관 박사 이런 거 강의할 때, 거기 방청객을 모집해요. 돈을 줘가면서. 그럼 그 방청객들은 뭐예요? 못 알아들어도 계속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요. 그냥 황수관 박사가 무슨 얘기만 해도 막 박수치고 막 와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황수관 박사가 진짜 신이 나가지고 한 개 가르칠 걸 2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막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하잖아요. 그럼 빨리 하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 오시기 전에 1시간 정도 좀 개그 프로를 좀 보고 오세요. 오시기 전에 개그 프로를 좀 보고 분위기를 좀 업시키고
그리고 이제 발그른 얼굴로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아침에 뭐 부부싸움 한 사람 얼굴처럼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예외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마음도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예. 어제 제가 4시에 잤어, 4시. 자료 만들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뭐 책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거의 지금 하루에 4시간씩 잔 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예. 선생님들이 강의만 하고 강의보다 강의 외에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강의는 3시간, 4시간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못된 직업이에요, 이게. 퇴근이 없어요, 퇴근이. 이게. 퇴근도 늦지만 집에 가면은 퇴근이 없어.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은 자기 힘들다고 설거지! 그러잖아요. 자기 12시 자면서 나는 3시, 4시 자는데. 예? 그러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자, 집중해서. 자, 법인은 이 원칙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반가로 2번에 예외 있죠? 예외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요.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자, 넷째 줄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왔죠? 네. 법인이거든요. 요때 보호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에 중소기업 나왔죠? 네. 중소기업은 딱 밑줄로 보시면 돼. 보호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응? 응. 사실 요 내용은 1분에 넘어갔을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5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 탓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면 제일 끝줄 부분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왔죠? 네. 그거. 잘 나와요, 시험에. 예? 고시원이라고 안 나오고 일시 사용이라고 나오니까 익혀두셔야 되지. 자, 오른쪽 가면요. 네모 3번에 존속기간의 보장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가로 1번의 첫 줄 보면 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 되는 겁니다, 2년. 네. 자, 근데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그 첫 줄이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둘째 줄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주장할 수 있죠? 계약을 1년 해놓고 임차인이 나 1년만 살고 나갈랍니다. 보증금 빼줘요. 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계약 기간을 1년 했으니까 임대인이 너 당신 1년만 살고 나가. 내쫓을 수는 없다. 임대인이 2년 각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가로 3번에 법정갱신이라고 돼 있는 거 아시죠? 밑줄 긋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돼서 싹 넘어가지 않고 나가려고 하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나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까? 임차인은 여러분들 새 안 사시는 모양이네. 다 보면 거기서 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임차인은 한 달 전까지는 나간다고 했어야 돼. 처음 하시는 거요? 우리 세입자 같은 경우 나간다고 지금 했는데 한 20일 남겨놓고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그냥 좋아요, 빼줘. 그럴 수 있어. 근데 정식으로 하면 한 달 전까지는 해야 돼. 나간다고. 임대인은 언제까지 빼라고 언제까지 해야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인, 주인 입장에서는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그 사이에 빼라. 이렇게 올려주시오. 못 올려줄 것 같으면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묵시적 갱신. 밑줄 긋지 마시고 책에는 있어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자, 368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요거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1년 이렇게 계약했을 때 1년의 유효함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상가도 똑같습니다, 이거.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요게 핵심. 자, 대항력 갑니다. 대항력의 본질이 뭐죠? 대항력은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 주인 바뀌어도 나는 옛날 사람이랑 2년 계약했으니까 2년까지 살겠소. 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항력. 근데 원래 이게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이게 물권에 나오는 권능이니까 원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 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어. 등기 내야. 근데 주인들이 등기 안 해주지.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만든 거예요. 그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전입신고야.
그러니까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 두 가지를 갖췄을 때,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갖춘 걸 대항 요건이라고 부르고요.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날 0시다. 대항력은 생긴 시점은 여기하고 달라요. 다음날 생겨요. 다음날이라고만 법조문에 나왔는데 판례는 0시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예를 들어서 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1월 3일 날 됐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1월 4일 0시다. 요거 대항력. 그죠? 자, 그런데 요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핵심이 뭐냐? 이게 아니에요. 차지하고 있는 건 다 차지하고 있어.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요게 핵심적인 요건이요. 전입신고. 이 전입신고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 주민등록 전입이 어떻게 돼? 정확하게 돼 있을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관련된 판례가 엄청 많아요. 요거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상속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든 매매를 통해서 바뀌든 증여를 통해서 바뀌든 경매를 통해서 바뀌든 이런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경매가 조금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보면 첫 페이지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으로 나오잖아 지금. 예? 예. 근데 A 이렇게 해가지고 저당권이 나오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게 한 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차인. 근데 임차인은 가만 보니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요 대항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C라는 은행에서 다시 또 추가 대출을 받은 겁니다. 후순위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경매를 붙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A은행이 경매를 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경매에서 지금 누가 낙찰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낙찰을 받았고요, 을이. 자, 그랬을 때 요 세입자 B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죠. 그랬을 때 요 낙찰자 을에게 대항력을 주장해가지고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거. 또 나갈 때는 요 사람한테 보증금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받아서 나갈 수 있겠냐 이런 거. 그거 있다고 한다면 그 대항력이 있는 거지. 요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경매만큼은 선순위로 이런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이 있어버리면 후순위 세입자가 돼요.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추고 막 그랬다고 해도 낙찰자한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이 사람이 입찰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입찰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대항력 인정을 받으면 그만큼 줄여서 입찰 금액을 쓸 텐데, 그럼 이 사람이 낸 돈은 배당으로 가는데 1등으로 배당받는 사람이 그만큼 배당에서 받을 돈이 줄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순위 세입자한테는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춰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대항력의 핵심은 정확한 주소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뭐야? 선순위 이런 게 있어버리면 후순위 세입자가 돼서 대항력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는 세입자가 더 빨리 있죠. 전입이 더 빨리 돼 있죠. 비저당권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항력을 인정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왼쪽은 대항력이 없고 오른쪽은 대항력이 있고 그런 얘기죠 지금. 네. 대항력 내용을 갖다 교재에서 좀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368페이지 가십니다. 대항력에서 가로 1번 이렇게 돼 있고요.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죠?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그 임차권의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라고요. 그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4번 가보십니다. 가로 4번.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승계라고 돼 있죠? 그거 밑줄 긋겠습니다. 이것도 조문인데요. 동그라미 1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가로 4번의 첫 줄. 자,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자,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상속이든 뭐든 간에 자, 임대인의 지위를 뭐예요?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이 조문 때문에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죠. 경매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여기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근거 조문이 되는 거고요.
밑에 판례 가보십니다. 판례. 판례에서는요. 2번과 3번 두 개를 묶으시고 2번은 다가구 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어서 이때는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동호수는 틀려도 괜찮고 안 적어도 괜찮고요. 그죠? 뭐가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그렇고요. 3번에 나와 있는 이런 빌라나 아파트 같은 이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 돼 있을 때 보호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기초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보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5번 보면 임차인이 착오를 일으켜서 임대차 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지금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관계 공무원이 직권 정정을 해서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전입신고를 했어. 잘못된 주소로 한 거야. 그런 대항력이 안 생기지. 나중에 이제 그 잘못된 전입신고를 갖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주소로 고쳤어. 그러면 대항력은 제대로 된 주소로 전입신고한 내용을 고쳤을 때부터 정정했을 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정한 그 다음날 생기겠지 정확히는. 그런 얘기고. 근데 6번은 이게 스토리가 틀려. 6번은 뭐냐면 6번은 일단 밑줄 그어 두시는데 이거예요. 전입신고 하러 갔어. 가가지고 제대로 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딱 제대로 된 주소를 적었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공무원이 아는 체를 하는 거야. 그 집은 그 주소가 아닐 텐데 하면서 그 몇 번지인데 하면서 주소를 잘못 가르쳐 준 거야. 근데 공무원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고 원래 제대로 된 것인데 고친 거야. 응? 여러분들이 답을 고치듯이 고치면 틀린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희한하게. 그래서 고쳐가지고 전입신고했는데 그게 잘못된 주소야. 그러면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 이것도. 왜 그래요? 누구를 탓해야 돼? 자기 손모가지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주소로 지금 자기 손 가지고 전입신고를 했잖아. 잘못된 주소로. 보호될 수가 없지. 근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전입신고를 제대로 해놨어. 했는데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올릴 때 딴 데다 해놓은 거야. 그럼 이때는 대항력이 있겠다 없겠다? 있지. 전입신고할 때는 제대로 했는데 전입신고한 기록이 남아요. 근데 공무원이 올릴 때만 잘못 올린 거지. 인정해줘, 대항력.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8번 그 세 줄 밑줄 그어두시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잠깐 그림을 좀 보십니다.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요 케이스예요. 위에 그림 보시면 살고 동그라미 돼 있죠? 아, 왜 또 안 보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나중에 치면 되는데. 수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밑에 보면 직권 말소됐다고 나오잖아. 아니, 이러면 공무원이 잘못한 거야. 왜 사는데 왜 주민등록을 없앴냐고. 잘못했지. 근데 이제 주민등록 없어진지 모르는 거야. 쭉 살다가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떼러 갔더니 주민등록이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말소됐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무원이. 뭔 소리야? 나는 지금 계속 살았는데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살았다고 그러잖아. 공무원이 잘못 말소시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동작 나오라고 막 했겠지. 주민등록 떼려고 그랬는데 주민등록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동작이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 주민등록을 살려줬어. 그러면 중간에 지금 주민등록이 붕 뜨잖아. 없잖아.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형식상으로 주민등록 없어졌지만 누구 탓이야 이거? 공무원 탓이잖아. 그러면 소급을 해. 소급. 형식상으로 주민등록이 안 돼 있었지만 뭐예요? 주민등록 된 걸로 돼버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지금 갑자기 중간에 빗금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서 뭐라고 돼 있어? 소급. 그러면 주민등록 된 걸로 봐줘버린다니까? 실제 안 됐는데도 소급한다고. 어떻게 했을 때 소급하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재등록 회복이라고 돼 있죠? 근데 재등록 회복 밑에다가 옆에다가 이의 절차 요 말을 써주셔야 돼.
이의 절차에 따라서 동작 나오라고 해갖고 이 절차에 따라서 재등록 회복시켜놨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급 이렇게 되지. 소급한다고. 근데 밑에 그림 보세요. 안 살아. 주민등록 없앤 거야. 직권 말소. 근데 나중에 뭐요? 말소된 뒤에 이 사람이 진짜 살게 되었어. 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 해놓은 거야.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해? 주민등록을 뒤에 새로 한 때부터 대항 요건을 갖춘 거잖아. 소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 차이예요. 요것이 이제 아까 그 8번 밑줄 그은 거예요. 교재에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그림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그 밑에 오른쪽 있죠? 오른쪽? 마저 설명드리고 갑니다.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겁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갑이라고 돼 있잖아. 갑. 여기가 집주인이야. 갑이. 이렇게. 자,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순식간에 한 10분밖에 안 가네. 10분. 자, 갑이요. 여기가. 예.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2시까지예요. 2시까지. 하려고 하면. 자,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자, 갑을 보세요. 여기 보면 A가 나오죠, A가. A가 왜 두 사람이 나오지? A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인도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요? 전입신고 돼 있죠. 이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그런데 A가요, 안심이 안 되니까 등기 후에 전세권 등기를 또 한 거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해놓고,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등기 해놨어. 이건 등기비 안 나오는 거지. 써놓긴 했어도. 전세권 등기 해놨으니까 좀 안심이 돼. 이런 상태에서 이제 B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은행이 내보니까 대출. 그리고 나서 대출해줬던 B가 뭐예요? 이자 안 내고 그러니까 경매를 확 집어넣은 거지. 주인이 잘못한 건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단단히 지금 장치를 해놓은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이게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경매에 붙인 거네. 이렇게. 자, 경매에 넘어간 상황인데 자, 여기 지금 낙찰자가 을이고 뭐 그래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딴 데로 주소를 옮겨버린 거예요. 요렇게 해놓고는 요거 해놓고는 주소 옮겨버린 거야.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다음날 대항력을 주할 수 있는 이런 대항 요건인데 주소를 옮겨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주장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전세권 등기는 요건 민법상의 권리예요. 이건. 그럼 전세권 등기가 제일 빠르게 돼 있어. 그럼 이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요 민법에 따른 대항력은 있는 거야. 그죠? 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A가 주인법상의 대항력은 X 돼 있고, 그렇죠? 민법상의 대항력은 동그라미. 그게 뭐예요? 전세권에 따른 거예요? 아시겠죠? 뭘 물어봤는가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 이걸 물어봤는지, 이걸 물어봤는지 두 개. 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자, 교재에서는 어디냐면 371페이지에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면제권 요거 돼 있죠. 자, 우선면제권이 뭐냐면 요거 지금 여기로 넘어왔죠, 지금. 네? 여기. 대항력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선면제권은요, 주장하려면 일단 요 대항력처럼 우선면제권도 뭘 갖춰야 되냐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요. 이 대항력권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요건이에요, 이것도. 플러스 뭐가 있냐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뭘 받아야 됩니까? 확정일자 받을 거.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생겨. 근데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게 배당에서 무조건 1등이라가 아니고 배당에서 후순위라고 생각되는 사람,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받는 정도로 그치는 거야. 우선면제권이 1등까지는 아니고, 물론 경우에 따라 1등이 될 수 있는데 후순위 권리자, 자기보다 뒤에 오는 사람보다는 앞서는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인데 그러려면 여기에다가 뭘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받을 거. 요게 더 필요하죠. 그죠? 요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 어디 받아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게? 자치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실 이런 데서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우선 면제권은 뒷사람보다 앞서는 거니까 경쟁 상대가 있어서 순위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이 사람은 우선 면제권이 언제 생기냐면 만약에 전입신고가 1월 3일이고 확정일자가 또 1월 3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선 면제권이 언제 생기게 해요? 1월 4일 0시죠. 이때는 요것도 효력을 발생하고 요것도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확정일자는 그날 효력 발생하는데 그쵸? 근데 얘는 뭐예요? 언제 효력이 생겨? 다음날. 그래서 1월 4일 날 0시에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1월 4일, 아니 1월 5일로 하죠? 1월 5일이면 우선 면제권이 언제 생겨요? 1월 5일. 몇 시? 무슨 0시? 요 확정일자는 시간을 못 따져요. 요 전입신고나 0시야. 요것만 0시가 나오고 다음날 0시. 이 확정일자는 시간을 못 따진다고. 그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만약에 자 경쟁 상대가 꼭 있어. 은행이야 보통. 은행이 1월 5일 날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등기부 보니까. 근데 요 세입자는 요때 전입이 돼 있고 확정일자는 이틀 뒤에 받은 거야. 그러면 배당에서 둘이 경쟁할 때 누가 등수가 더 빨라? 누가 등수가 더 빠를까? 임차인이? 이 사람 우선 면제권은 언제 생긴다고? 1월 5일. 이 사람 저당권자도 우선 면제권이 있죠? 은행도. 언제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시점. 1월 5일이잖아요. 시간 못 따져요, 이거. 비긴다고. 대항력은 비기는 게 없어, 대항력은. 대항력은 있다 아니면 없다야. 일도 양단이야. 있는 거 아니면 없지. 있다가 없다가 이런 거 없어. 그런데 우선 면제권은 비기는 수가 나와. 비겠죠? 만약에 이 확정일자가 1월 4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임차인이 이기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요때가 기준 시점이잖아. 응? 그래서 요 우선 면제권은 이렇게 등수 따지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예?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 있게 되면 무조건 배당에서 1등이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보면 뭐냐면 그 두 번째 페이지인데 우선 면제권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림 보시게 되면 거기 그 갑이 경매로 요게 을한테 낙찰된 겁니다. 그 을 옆에 있는 B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계속 B가 나오는데 잘못했어요. 을이 낙찰받은 겁니다, 지금. 4억에 낙찰받았고요. 근데 요 세입자 A는 세입자 아닙니다. 대출해주는 은행은 2억 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2억입니다.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자 C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도 대출 금액이 2억이야. 2억씩이에요. 근데 중간에 세입자가 껴있죠. 그 세입자 같은 경우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죠. 이렇게 되면 우선 면제권이 어떻게 되냐. 이걸 경매잖아요. 낙찰이니까. 4억이 배당금 나온 거죠. 그 중에서 가져갈 때 A가 먼저 2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B가 얼마 가져가요? 2억 가져가서 C은행은 떼이는 거예요. 돈을.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B가 확정일자를 안 받아두면 어떻게 해요? 배당이 달라지죠. C가 만약에 B가 확정일자 안 받아놨다 그러면 A가 2억, C가 2억 하고 끝나버려요. 중간에 B는 어떻게 해요? 우선 면제권이 없으니까 배당에서 밀려. 꼴등이 된다고. 그거 이해하시면 돼. 우선 면제권의 그 내용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교재에서 한번 정리를 또 해볼게요. 자, 교재요. 371페이지. 제일 위에 의. 보시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또는 공매로 매각이 될 경우 넘어갈 때 임차인이 환가대금은 팔아서 바꾼 돈인데 배당금이죠. 배당금에서 보증금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갖고 변제받을 수 있다. 후순위보다 앞서는 정도예요. 1등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려면 가로 2번 대항 요건을 갖추고 여기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선 면제권이 생길 수 있다. 가로 2번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시면 판례에서 3번, 4번 두 개 볼 것입니다. 보세요. 3번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3번입니다. 판례 중에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놨습니다. 나왔죠?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은 어떻게 되죠? 이사가 버렸으니까 그건 날아가 버리죠.
대항력도 없어지고 우선면접권도 없어지죠. 그렇지만 전세권 등기 해놓은 게 있었죠. 아까 우리 자료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권에 기한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은 살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대항력이나 우선면접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주인법하고 전세권 등기는 따로 간다는 얘기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을 잘 보세요. 4번. 등수 따져보세요.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나왔죠? 그날 또는 그 전날, 그 전에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갖다가 요렇게 1월 3일 날 받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가 1월 4일 이렇게 되거나, 그죠? 아니면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받은 요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도 전부 다 1월 4일. 이런 경우에 우선면접권이 언제 생겨요? 1월 5일이죠? 0시죠? 다 같은 날일 때는 요때 우선면접권이 언제 생겨요? 똑같잖아요. 위에랑. 다 같은 날이면 확정일자,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가 다 같은 날이요. 1월 4일. 우선면접권 언제 생겨? 1월 5일. 왜 그래요? 왜? 요 전입신고 여기 있으면 무조건 효력은 다음 날이야. 전입신고 여기 있잖아요. 이 다음 날이지. 그러니까 요거나 전부 다 우선면접권은 요 날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지금 한글로 표현한 거야. 다시 읽어볼게요.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칠판에 쓴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우선면접권은 언제 생기더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생기더라. 구체적으로 몇 시더라? 0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거 보러 갑니다. 372페이지. 가로 5번에 우선면접권의 승계라고 돼 있죠. 빨리 보셔야 돼요. 우선면접권의 승계. 가로 5번에. 자, 읽어봅니다. 다음 갖고 금융기관 등이 우선면접권을 갖다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금융기관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증금 돌려받을 채권을 돈 주고 산 거야. 돈 주고 샀다고 그러지만 사실 뭐예요? 대출해 준 거예요. 금융기관이. 우선, 그 뜻입니다. 그랬을 때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면접권을 어떻게 해요? 세입자가 갖고 있던 우선면접권을 승계하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우선면접권을 돈 주고 사준 거예요. 그럼 세입자는 어떤 장점이 있죠? 우선면접권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나 배당해서 받는 거니까 한참 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보증금을 사실은 못 돌려받고 그냥 거기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는데 금융기관에서 그걸 사주면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잖아. 딴 데 가서 집 얻을 수 있죠. 그거예요, 그거. 좋은 제도예요, 이게. 네. 자, 그랬을 때요. 오른쪽에 보면 반가로 2번요. 자, 반가로 2번 빨리 가십니다. 우선 면접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면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으로 1번 임차인이 주소를 옮겨버리면 우리 금융기관의 우선 면접권도 꽝이야. 지금 여기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지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였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능만 승계한 거지. 그렇죠? 근데 임차인이 만약에 주소를 딱 옮겨버려봐. 그럼 어떻게 해?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 나가서 우선면접권도 임차인께 죽어버려. 그러면 금융기관이 돈 주고 산 그 우선면접권도 죽어버리지. 그래서 금융기관은 돈 내줄 때 뭘 하겠어요? 그 세입자한테 돈 먼저 내줄 때 뭘 하고 내주겠어? 임차권 등기를 딱 하고 내주지. 그래야 이 사람이 혹시 이사 가거나 그래도 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에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 면접권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야 금융기관이 안심이 되잖아. 그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냥 돈만 턱 주는 게 아니야. 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주소 옮겨버리면 돈만 떼요, 금융기관은. 그래서 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우선 면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갖다가 해지할 수 없죠. 왜 해지 못하죠? 임차인이 아니어서. 근데 옆에 써두셔야 돼. 이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대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요 금융기관 얘기합니다.
금융기관은요,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쓴 거죠. 써져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쓸 것은 임대차 계약을 금융기관이 해지할 수는 없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는 있다. 임차권 등기 해놓은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돈 줄 때 뭐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넘겨받아서 돈을 주겠죠. 그래서 빨리 등기 치겠죠. 요건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금융기관은 해지는 못해. 임대차 해지는 못해. 지금 방금 전에 써져 있는 것처럼. 근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는 있다. 그래 자신의 우선 면제권을 지키는 거야. 금융기관이. 중요한 출제거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보면 정보 제공 요청이라고 나옵니다.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쫓아가서, 확정일자 부여기관 어딘 줄 아시죠? 자치센터 이런데요. 가가지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지? 보증 얼마지? 뭐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다. 누가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 거기다 동그라미 해주셔야 돼. 이해관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밑에 보시면 1번에 보면 임대인하고 기존 임차인.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이해관계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몇 명 있고 누가 있고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캘 수 있다고요. 이해관계인 반면에. 자,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들어가지 않아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쫓아가서 정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요. 아까 이해관계인하고 구별하시죠? 이해관계인은 동의 필요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이 가서 정보를 캘 수 있고, 지금 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주인이 뭐예요? 동의해줘야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너무 중요하고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요. 여기로 갑니다, 이제. 자,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나오죠, 여기? 여기 최우선 면제권. 자, 다 지워버렸네.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하려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플러스 소액에 들어가야 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늦어도 경매 등기 전까지는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아까 지금 우선 면제권은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에다가 뭘 받고요? 확정일자. 대학력은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죠? 야,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는 가만히 보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다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 받으려면 거기다 뭘 추가하고요? 확정일자.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소액에 들어갔을 때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요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줄 보시면 가로 1번의 의. 임차인이 경납된 매각대금에서 2분의 1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거 최우선 면제 받을 때 낙찰가의 절반 정도까지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보증금 전부는 아니고 그중에 일정의 금액을 선순위 담보 물권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제껴버리고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최우선 면제권.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은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데도 그 사람을 제끼고 받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왜 새치기를 허용하느냐? 소액 보증금에 들어가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새치기를 허용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새치기를 허용하지만 선순위 권리자를 지나치게 많이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새치기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낙찰가의 절반으로 딱 제한을 두더라 이 말이지. 그죠? 그리고 최우선 면제 받아 가는 금액도 자기가 넣어놓은 보증금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서 법이 허용하는 일정 금액까지만 배당을 타가게 하더라 이 말이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 그게 최우선 면제. 그러려면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소액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당 요구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 그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밑에 표가 나오는데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까지 쭉 나오는데, 참고로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현행법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서울지역은 얼마가 소액이라고 나와 있나요? 1억 1,000만 원. 그래서 그 중에서 1억 1,000만 원 이하가 소액이고 얼마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나와요? 3,700. 여러분이 사시는 요 광명은 두 번째 칸에 있는 과밀억제 권역이야. 그럼 과밀억제 권역은 얼마가 소액이고요? 1억이야. 얼마까지 보장받고요? 3,400. 만약에 광명시에 사는 세입자인데 그분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이야. 소액이 들어갑니까? 5천이어도 소액이잖아. 1억 이하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때 얼마를 최우선 변제 받아요? 5천만 원 전부가 아니고 3,400. 옆에 써져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넘어가시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나머지를 빨리 보고 쉬도록 할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 376페이지요. 7번, 네모 7번. 자,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라고 반가로 1번에 나오죠. 잘 보셔야 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쫓아가서 혼자서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다. 이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길 필요가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보증금 받을 때까지 꼼짝없이 거기서 뭐요?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딴 데로 주소 옮기거나 이사 갈 수 있게끔 특별히 발령한 제도예요.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예요. 이때는 주인하고 관계없이 혼자 가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해가지고 등기를 띄워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얼마 있다라고 등기부에 기재하면서 띄워줘. 그럼 이 사람은 그 뒤에 딴 데로 주소 옮기거나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이랑 우선면허권을 뭐예요? 유지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이사 갈 수 있게 돼요. 실제는 거기 안 살죠? 주소 옮겼죠? 그래도 뭐예요? 대항력이 있는 걸로 봐줘 그래요. 그런 뜻이야. 자, 그랬을 때요. 밑에 반가로 5번 보시면 반가로 2번 체크하시죠? 아까 여러분 썼는데 임차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그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자신의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지키는 수단이죠. 그 다음에 반가로 5번을 보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이거 다 누구 탓이요? 임대인 탓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반가로 1번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어떻게 하고요? 취득하고. 근데 이미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요.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갖다가 취득한 상태라면 그 뜻이죠. 제일 위에.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면제권을 그대로 뭐요? 유지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면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잠깐 봐요. 거기 위에 지금 2페이지에서 위에 있는 그림 중에 오른쪽 그림입니다. 답이에요. 경매로 지금 의리 낙찰 2억이 받은 거예요. 그럼 배당금이 2억 나왔겠네. 예. 자, 그때 A가요. 대출 은행에요. 1억 대출해 준 거고요. B는 임차인입니다. 인도플러스 전입신고인데 보증금이 1억입니다. 서울이니까 보증금 1억은 소액인가요? 소액이죠. 1억 1천 이하가 소액이니까 소액이 들어갑니다. 그럼 B는 세치기 할 수 있겠네. 그죠? C 같은 경우는 얼마요? 대출 1억입니다. 근데 경매를 A가 넘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생각 안 하면 배당이 어떻게 됩니까? 2억 배당금을 어떻게 나눠 가져요? A가 1억 가져가고 C가 1억 가져가서 B는 한 푼도 못 받는 거 원래는. 그런데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B는요. 최우선 면제 받는 거 가만히 보니까 대항요건 갖추고 있죠. 그리고 소액이죠. 1억이니까. 그리고 기록상 배당 요구했다면 이게 전제가 돼요. 그러면 세치기 할 수 있지. 서울 지역에서는 얼마를 세치기 할 수 있나요? 3,700까지죠. 그러니까 자기 보증금 1억 중에서 3,700은 먼저 건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 저당권자인 A는 원래 1억을 다 받을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1억은 다 받아가네요, A는. 그렇죠? 예. 1억은 다 받아가는데 이제 C가 문제지, C가 원래는 1억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3,700 빼고 6,300만 받아가죠? 그렇게. 예. 요게 최우선 면제권. 그 다음 밑에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그림이 있죠. 제일 밑에. 거기 A가 임차인이에요. 인도플러스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맞춰보셔야 돼. 저당권, 대출이 그 다음에 돼 있어요. 그리고 A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A 보증금이 한 1억 되는가 봐요. 못 돌려받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A가 어떻게 되세요? 이사를 간 거야. 응? 그러니까 A가 이사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새로 임차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 4번에 나온 사람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C라고 써주셔야 되겠네. 4번 옆에다 C. 그러니까 A 이사 가고 C가 들어온 거예요. 이랬을 때 요 A는 이사 가버렸지만 이 사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대항력 언제 생겼어요? 대항력 언제 생긴 거예요? 처음에 전입신고한 다음날 생겼지. 임차권 등기한 시점에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항력이 이미 언제 생겨 있어요? 그 1번. 임차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이미 생겨 있어요. 다만 임차권 등기함으로써 유지지. 그러니까 이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유지가 효력인 거고,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했을 때 이 A는 우선 면적권은 어떻게 돼요? 우선 면적권은 취득이요, 유지요? 응? A는 임차권 등기 함으로써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취득이지. 왜 그래요? 처음에 A가 임차인인데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만 했지 확정일자 받은 게 없잖아요. 확정일자 없으니까 우선 면제권이 원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임차권 등기를 딱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 드디어 그때부터 우선 면제권을 취득했으니까 막상 배당에서 받을 때는 B 저당권자에 밀려요. 배당 받을 때는.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표시 보면 임차권 등기 함으로써 이때는 대항력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유지하는 정도의 효과가 생기는 거고, 우선 면제권은 드디어 뭐예요? 취득하는 효과가 생겨서 실제 배당은 어떻게 돼요? B한테 밀린다고요. 근데 만약에 A가 1번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면 그때는 임차권 등기가 딱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딱 내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도 유지고 우선 면제권도 뭐예요? 유지. 그렇게 되면 B 저당권자보다 배당에서 더 빨리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밑에 써놨어요.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의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임차권 등기 했죠?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임차권 등기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임차권 등기를 싹 말소시켜주는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못 빼줘가지고 지금 등기하고 이 난리가 난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응? 시험에 이게 안 나온 시험이 없을 정도로 잘 나와요, 이게. 또 한 가지 거기 밑에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딱 뜬 뒤에 들어온 C라는 임차인이 혹시 소액일지라도 이 C라는 임차인은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하면 세치기가 가능하니까 임차권 등기 해놓은 사람을 제껴버리죠. 그럼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간 사람을 배당 받을 때 해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서 등기가 뜬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 얘기죠? 네, 자, 쉬겠습니다.